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 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저는 잠시 쓸공 언니를 돕고 있는 금쌤입니다. 네, 슬공님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돌아오셨죠? 오늘도 금쌤이 슬공 언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25년 1월도 벌써 후반부를 지나고 있네요. 네. 이 다음 주 설날 연휴를 보내고 나면 금방 또 2월이에요. 맞습니다. 마음이 살짝 조급해지는데요. 네. 그럴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지켜나가야겠죠? 네. 슬공 언니의 프로젝트 국부론 원정대. 금쌤 혹시 아시나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는 원정대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원정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참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관심만 좀 가져주시고 편안하게 국부론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그것이 바로 국부론 원정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이 반지 원정대가 아니고 네네. 국부론 원정대. 참, 네. 맞습니다. 네. 한동안 국제 정세와 경제를 공부하느라 좀 슬공님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원론적인 공부를 조금 쉬어가면서 하려고요. 또 은근히 국부론 원정대에 참여하고 계시는 슬공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국부론 원정대 5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자, 국부론 1권 4장 돈의 기원과 사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애덤 스미스는 요즘 사람들은 모든 이가 자급자족이 아닌 교환을 하고 살아간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상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상인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신가요? 네, 모두가 자신이 열심히 생산활동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 즉 돈을 다른 것과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저자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상업사회다라고 말해요. 네, 이 책에 따르면 산업 분화가 최초로 일어났을 때 교환은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교환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교환을 물물 교환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제한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환을 하려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교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예, 그래서 물물 교환 시스템 아래에서는 도소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즉,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교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앞장에서와 같이 일관되게 정육점, 빵가게, 양조장 주인들을 예로 드는데요. 그 당시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예시였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공감을 할 수 있는 예들. 네. 자, 어떻게 예를 드시냐면 이 정육점 주인이 그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한편 빵가게 주인과 양조장 주인은 그 많은 고기의 일부만을 가지고 싶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이 이미 빵과 맥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물물 교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널리 통용되는 교환의 수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따로 남겨두기 시작했고 이 특정 상품을 교환 거래에서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특정 상품을 영어로는 commodities라고 하는데요. 이 commodity의 복수형으로 쓰네요. 네. 이 commodity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한 상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현대에는 여러 가지 커머디티즈가 있는데요. 이 농업 상품의 예로는 밀, 커피, 콩 등이 있고요. 에너지 상품으로는 석유와 가스, 그리고 금속은 금은동, 알루미늄 등이 있죠. 네. 책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을 광범위한 교환의 목적으로 사용한 예시가 나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소와 같은 가축이 교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지금도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서는 가축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가축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만 많은 사회에서 가축을 기준으로 물건의 가치를 매겨왔다고 하는데요. 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머의 표현에 따르면 디오메데스의 갑옷은 황소 9마리 가치밖에 되지 않았지만 글라우코스의 갑옷은 황소 100마리의 가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한편 아비시니아,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비시니아에서는 소금이 교환의 주요 수단이었다라고 해요. 교환하다가 비라도 많이 내리면 곤란하겠는데요? 예. 그랬겠네요. 소금인데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바로 거래 중지였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또 노래가 생각나네. 어떤 노래인가요? 비도 오고 그래서 거래 중지했어. 이게 열정 씨가 있었으면 또 내가 네네. 살짝 또 구박을 당했을 텐데.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 생각해 보니까 네. 에티오피아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잘 안 내렸겠네요. 그걸 놓쳤네요, 제가. 그래서 소금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구나. 네. 재밌었네요. 네. 자, 저는 살아가면서 웃음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실없는 농담을 가끔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편 인도의 연안 지방에서는 조개 껍질을, 뉴펀드랜드 지방에서는 말린 대구를, 버지니아에서는 담배를 교환의 수단으로 썼다고 하네요. 네. 자, 교환 수단의 예시를 계속 살펴볼게요. 네. 서인도 식민지에서는 설탕을 교환의 수단으로 썼다고 하네요. 여기는 조금 습기가 많은 지역인데, 그렇죠? 네. 이 설탕도 물에 잘 녹는데 비라도 오면 또 거래가 힘들었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니면 뭐 실내 거래 필수 뭐 이런 거였을까요? 네. 각선탕도 아니고. 네. 네. 또 다른 나라들은 가죽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도 했대요. 네. 국부론이 쓰여졌던 시절, 즉 1776년이죠. 이때는 스코틀랜드 마을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빵가게나 술집에 갈 때 화폐 대신 못, 이렇게 꽝꽝 박는 못 네. 있죠? 예, 그것을 가져가기도 했다네요. 이 빵과 술을 사기 위해 네. 못을 가져갈 때는 네. 녹슨못 때문에 네. 파상풍을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자상하시네요. 네. 예, 이런 게 아빠의 마음인가요? 네. 자, 파상풍 주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파상풍 조심에 교훈을 얻을 수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던 초기 교환 수단을 거쳐서 인류는 드디어 금속 덩어리가 교환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소는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개 껍질은 깨지고 부서지기도 하죠. 네. 하지만 금속은 내구성이 강해서 거의 손실이 없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금속은 또 다른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자, 뭐냐면요. 네. 그 크기를 작게 나누거나 다른 금속과 섞어도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국부론 내용과는 좀 제가 다른 예를 조금 들었어요. 제가 네. 만든 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내가 소 주인이에요. 근데 소가 한 마리에 7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다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50만 원 정도 되는 양을 소와 바꾸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물물 교환하면 내가 손해죠. 그쵸. 네. 네. 그런데 나도 저 양이 필요하기는 해요. 음. 그래서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소의 뒷다리 하나가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의 뒷다리를 뚝 잘라서 양과 교환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소가 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가지려다 네. 700만 원짜리 소 한 마리를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650만 원 손해인데요. 그렇죠. 네, 이 소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예, 굳이 억지로 소를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죽은 소를 고기로 저장한다 해도 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버리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금속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700만 원짜리 금괴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소가 네. 아니라. 네, 금은 녹여서 50만 원어치만 잘라내도 나머지 65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죠. 마음대로 쪼개고 나누어도 가치가 손실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속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한 양으로 상대방과 교환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네. 여기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생명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요점에서 좀 벗어나기는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 자, 다시 요약하면, 내구성이 강하고 쪼개거나 다른 물질을 더해도 손실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금속이 교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철, 고대 로마는 동, 그리고 부유한 상업 국가에서는 금과 은이 교환의 수단으로 쓰였다고 하네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초기 금속 화폐가 거친 막대기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인증 도장 같은 것도 없었대요. 이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시대까지만 해도 로마에는 주조 화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로마인들은 아무 모양이나 글씨도 없는 그야말로 구리 덩어리를 거래에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구리보다 가치가 낮지만 구리를 가장한 뭔가를 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속 덩어리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단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금속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게를 재고 순도를 측정해야 했죠. 금과 같이 귀금속의 경우에 순도가 약간만 차이 나도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금속의 무게를 재려면 매우 정확한 추와 저울이 필요했어요. 이 심지어 정확한 추와 저울이 있다고 해도 매번 거래할 때마다 무게를 재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귀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복잡했죠. 금속을 녹여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금속 덩어리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뭐 그나마 무게를 재는 거는 쉬운데 순도를 측정하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귀금속에 싼 금속을 녹여서 섞어서 만든 합금 덩어리를 주고 교환을 하기도 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위조화폐 같은 거네요. 그쵸? 네. 이 위조화폐의 역사가 참 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귀금속에 싼 금속을 섞는 일을 막으려고 네. 국가에서는 드디어 특정 금속에 인증 각인을 새기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오. 자, 이것이 현대 주화와 조폐국의 기원이라고 해요. 야. 이때부터 금속 덩어리에 나라에서 인증하는 도장이 꽝 하고 박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 금속을 믿고 거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현대에도 금괴 도장이 박혀 있는데 역사가 오래된 것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주화의 공식 인증 도장을 찍은 것이 금속의 순도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대요. 무게는 인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도장을 찍은 금속 덩어리조차도 무게를 재서 교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화의 양면 그리고 가장자리까지 각인을 찍어서 순도뿐만이 아니라 무게까지 보증하는 형태의 주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화 한 개의 순도와 무게가 일정하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화의 개수만 세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Happily ever after 하고 끝나면 좋은데. 아닌가요? 이게 아니었나요? 네, 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자,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국가의 지도층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정부가 나쁘게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화에 들어가야 하는 금속의 실제 중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로마의 주화 아스는 공화정 말기에 원래 가치에 비해 24분의 1로 줄었고요. 무게도 줄었대요. 자, 국부론이 출간될 당시 기준 영국의 파운드와 페니는 그 재료의 가치로 따져봤을 때 원래 가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당시 왕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요. 이 갚을 때는 실제로 갚을 양보다 적은 양의 은을 들이고 빚을 갚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빌릴 때는 이 순도 100% 순은 주화였는데 갚을 때는 은의 함유량을 줄여서 갚은 거죠. 나빴어요. 그죠? 네. 이 왕들은 큰 이익을 본 것이죠. 이 왕으로부터 채권을 샀던 채권자들이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겉보기에는 채무계약을 이행한 것이니까 법적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대에도 있다고요? 네, 옛날 왕들의 사기와는 좀 다르지만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만 차이점은 옛날에는 왕이 주화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조정해서 주화의 실제 가치를 조정했죠.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사기였던 거죠. 그렇지만 현대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 제도가 바로 기준금리 제도죠. 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돈의 실제 가치가 조정되는 거죠. 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도 따라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가면 돈의 가치도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기준금리라는 것은 잘 알아둬야 하는 양날의 검이죠. 이 채무 관계 설정 시와 채무 이행 시,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거래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2%일 때 100만 원과
5%일 때 100만 원은 가치 차이가 크니까요. 예, 그렇죠. 단순화해서 말하면 기준금리가 2%일 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2만 원을 이자로 벌 수 있고 5%일 때는 5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기준금리가 높을 때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이죠. 네. 네. 자, 기준금리와 채권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오늘은 쉽게 가는 날이라 네. 그죠? 완전 순한 맛버전으로 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화폐,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1권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화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애덤 스미스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설명하면서 물을 예로 드는데요. 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물의 사용 가치는 너무나 크지만 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즉 교환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뭐 공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아서 자, 여기 엄청난 가치의 물질이 있습니다. 라면서 다른 물건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현대는 물도 팔고 공기도 팔기도 하지만 네. 국부론이 쓰여질 시대를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네, 맞아요. 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뭐 햇빛, 공기, 사랑, 우정, 용기, 희망 이 대부분 소중한 것들은 네. 사용 가치가 어마어마하지만 교환 가치가 없네요. 아, 그죠? 네, 살짝 슬퍼지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반대로 다이아몬드를 또 애덤 스미스가 예로 드는데요. 네. 이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가 없는데 많은 것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환이란 게 인간끼리의 약속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런가 봅니다. 인간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많이 두면 그게 교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이 다이아몬드는 먹을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데 네. 이 상당히 많은 것과 교환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철학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네. 예, 돈은 교환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교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 저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이 교환 가치의 실제 척도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교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가격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3개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라면서 1권 4장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돈의 기원과 사용,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약간 옛날 이야기 듣는 듯한. 네네. 예, 고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네. 자, 앞에서 말한 사용 가치가 큰 것들, 물, 공기, 햇빛 같은 것들은 인간이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감히 가치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너무나 위대한 것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학이 인간이 만든 것이다 보니 그런 위대한 것들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네. 이 국부론 참 읽으면 읽을수록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는 교환 가치보다 사용 가치의 무게를 조금 더 실어보는 한 주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쓸공님들께서 댓글로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란 말을 많이 써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쓸공님들 역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 쓸공합시다.